선물 거래 안 하시니까 괜찮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 선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37%가 초당 수천 건을 쏘는 슈퍼컴퓨터 매매거든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사서 지수를 올린 다음 선물 쪽에서 하락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현물을 한꺼번에 던지죠. 지수가 빠지면 선물에서 레버리지 수익을 쓸어갑니다. 여러분이 왜 갑자기 빠지지? 할 때 이미 계산된 작전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구조를 알면 만기일 전에 내 주식을 지키는 방법이 보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원래는 착한 제도였습니다. 1848년 시카고에 세계 최초의 현대적 선물 거래소가 생겼거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은 곡물을 수확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요동을 쳤어요. 올해 풍년이면 곡물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면 부족하니까 폭등하고 농부도 힘들고 곡물을 사서 빵을 만드는 쪽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년 밀을 지금 정한 가격에 거래하자고요. 빵집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밀가루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뛰면 빵 원가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격을 고정해두는 보험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선물의 본래 목적입니다. 미래의 거래를 현재 시점에 약속하는 계약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서로 나누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게 붙으면서 이 울타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인데요. 숫자로 보면요. 해외 상품 선물은 증거금이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만 내면 1억 원짜리 계약을 움직일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무려 20배인 겁니다. 국내 코스피 200 선물도 증거금이 약 15%니까 레버리지가 6.7배에 달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에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셈이에요. 이 칼날이 얼마나 위험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20배 기준으로 가격이 고작 5%만 반대로 움직이면 원금이 전액 증발합니다. 500만 원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10% 역행했을 때입니다. 원금을 넘어서 빚이 생깁니다. 주식은 아무리 최악이어도 내가 투자한 돈까지만 잃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리사가 쓰면 재료를 다듬는 칼인데 강도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됩니다. 워런 버핏이 2002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차 보고서에서 파생 상품을 금융 배량 살상 무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날 미국 WTI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유를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1983년 뉴욕 상업거래소가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 저장할 탱크마저 꽉 차버렸거든요. 이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 상품에 엄청난 돈을 넣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원유 상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3,556% 폭증했고 그중 개인 비중이 77%를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원금은커녕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선물이 품고 있는 칼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선물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선물을 안 해도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선물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요? 왓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외그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제용어로 쓰일 만큼 유명한데요.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도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제에서 선물 시장이 꼬리이고 현물 시장이 몸통입니다. 원래는 현물이 주인이고 선물은 그 가격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외국인들의 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단계로 움직이거든요. 1단계,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형주를 쓸어 담아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죠. 뉴스에 외국인 순매수 몇천억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해요.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나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개인 자금까지 몰리면서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똑똑한 외국인 딜을 따라붙는 안전한 판단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기관이 주목하는 대형주라는 점이 심리적 방패막이 되면서 평소라면 망설였을 매수 버튼까지 누르게 됩니다. 2단계에서 외국인은 슬쩍 선물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선물에서 하락에 거는 포지션을 조용히 쌓아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현물을 사면서 악수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는 하락에 거는 준비를 끝낸 상태인 거죠. 그리고 3단계, 쌓아둔 현물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현면물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갑자기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합니다. 1단계에서 따라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이때 외국인은 선물에서 레버리지가 붙은 하락 수익을 쓸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현물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선물 쪽 레버리지 수익이 그 손해를 몇 배로 메꾸거든요. 현물에서 살을 내어주고 선물에서 뼈를 취하는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양쪽 시장을 동시에 쓰는 양손잡이 전략으로 짜여 있는 거예요. 현물 매수는 미끼이고 진짜 수익은 선물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도 이 패턴이 반복 확인됐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현물 시장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급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 200 선물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5분간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안전장치인데요. 비상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상브레이크가 작동할 만큼 시장이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보유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런 악재도 없었는데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밀리는 날 있잖아요. 기업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 결과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종목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게임의 판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이 현물 창구로 손을 내밀며 웃고 있을 때 그 반대편 손에는 이미 선물 매도 주문이 쥐어 있는 거예요. 악수하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이 발라진 사과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이 판 위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측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추적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진짜 상대하기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초고빈도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밀리초에서 마이크로초 단위로 초당 수천 건의 주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대략 0.3초 정도 되거든요. 그 찰나에 슈퍼컴퓨터는 이미 수백 건의 거래를 체결하고 자리를 떠난 뒤에요. 사람의 반사신경으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호가창을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이 초고빈도 매매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207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의 37%예요. 시장에서 돈이 오가는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1년 전에는 29%였습니다. 단 1년 만에 8%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이 속도대로면 머지않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슈퍼컴퓨터가 지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코스피 거래대금의 37%가 기계의 손에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컴퓨터들이 주로 노리는 게 베이시스입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인데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 둘이 거의 붙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 틈을 슈퍼컴퓨터가 포착하면 자동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거나 반대로 실행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대량 매매입니다. 문제는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생깁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와 전혀 상관없이 현물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갑자기 빠지는데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날 있잖아요. 그 뒤에 이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새로 출범하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이 대체거래소의 매매 수수료가 기존 거래소보다 20%에서 40%까지 저렴합니다. 슈퍼컴퓨터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2개가 되니까 양쪽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초고빈도 매매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뉴스 확인하고 매매 버튼을 누르는 그 1초 동안 슈퍼컴퓨터는 이미 수천 건을 체결하고 떠난 뒤입니다. 이건 개미와 불도저의 싸움이에요.
정량으로 맞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굴러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자 3명 중 1명꼴인 약 32%가 강제 청산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어요. 2025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당일 비트코인이 11% 넘게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대규모 청산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주식 선물이든 코인 선물이든 레버리지와 강제 청산이라는 뼈대는 똑같거든요. 판이 커 보여서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 뿐이지 불도저가 밀어내는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자, 이제 무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도저가 밀고 들어오는 길목을 미리 파악하고 피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외국인이 현물은 사면서 동시에 선물은 팔고 있다면 이게 바로 왓더독의 경고 신호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3단계 전략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물을 사서 지수를 올린 다음 선물 하락에 베팅하고 나중에 현물을 한꺼번에 던지는 패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날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감시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순매도가 갑자기 급증하는 날이 있어요. 이건 슈퍼컴퓨터가 현물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2025년과 2026년에도 외국인 선물 대규모 매도가 현물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코스피가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새로운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좋고 가지고 있는 물량의 비중도 줄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만기일 캘린더를 관리하는 겁니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을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요.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4종류가 한꺼번에 만기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200 옵션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만기일 전후 하루 이틀이 변동성이 가장 크게 치솟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시장 흐름을 보면요. 만기일 주간에는 장마감 30분 전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동시호가 구간에서 지수가 출렁이는 일이 자주 관찰됩니다. 그래서 만기일 당일은 장 초반에 포지션 점검을 끝내놓고 막판 1시간은 아예 관망하는 방식이 안전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시면 최소한 기습당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파생 상품에서 매년 평균 4,580억 원씩 손실을 냈거든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합산하면 2조 2,400억 원이 넘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해도 흑자가 없었어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은 부조적으로 진다는 뜻입니다. 금감원 표현을 빌리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손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부터 해외 파생 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면 사전교육 1시간 이상에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을 10시간, 모의거래를 7시간까지 이수하도록 훨씬 무겁게 설계했어요. 해외 레버리지 ETP를 매수할 때도 사전교육 1시간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감독당국이 이만큼 규제를 쌓아 올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큰 피해를 입어왔다는 방증이거든요.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선물 시장이 자기 주식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외국인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감시하고 만기일을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다른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시장을 완벽히 예측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불도저가 지나갈 길목에서 잠시 비켜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하락을 한두 번 피하는 것과 그대로 맞는 것은 1년 수익률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선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선물 시장에 연결되어 있고 외국인의 전략과 슈퍼컴퓨터가 그 줄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선물의 본래 목적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보험이었는데 레버리지가 붙으면서 위험한 무기로 변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써서 개인 투자자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코스피 거래의 37%를 차지하는 슈퍼컴퓨터까지 붙어 있으니 정면 대결은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길목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길목을 피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 동향, 만기일 캘린더.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드셔도 시야가 확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 데이터를 실제로 읽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